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철도노조가 오늘부터 준법 투쟁에 돌입하면서 열차 운행 차질이 예상됩니다. KTX는 운행이 중지되진 않지만 경부선과 장항선을 오가는 무궁화호 4편의 운행이 중지됩니다. 천안함이 자폭했다는 발언 때문에 민주당 혁신위원장에서 물러난 이래경 씨가 천안함은 원인 불명의 사건인데 미국 패권이 폭침으로 단정지었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결과에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대표가 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카호우카 댐 붕괴 여파로 전 세계 식량난이 심화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댐 붕괴로 강물과 토사가 하류 지역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주변 생태계도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네, 캐나다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미국 동부와 중서부의 공기질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뉴욕과 필라델피아, 워싱턴 DC 등 동부 주요 도시들은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철도노조가 오늘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갑니다. 한국철도공사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꾸려서 대응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무궁화호 4편은 운행이 중지되는 등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역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황민지 기자, 지금 철도노조의 준법투쟁 언제까지 합니까? 네, 철도노조는 오늘부터 15일까지 준법투쟁에 들어갑니다. 준법투쟁은 시간 외에 근무를 하지 않는 일종의 태업 방식인데요. 이에 따라 일부 열차 운행에 차질이 불가피해져 오늘부터 운행이 중단되는 열차는 모두 4편입니다. 경부선 서울에서 부산행 1209번 열차와 부산에서 서울행 1224번 열차, 장항선 용산에서 익산행 1557번 열차, 익산에서 용산행 1554번 열차입니다. 해당 열차를 예매한 고객에게는 개별적으로 문자 메시지가 전송됐습니다. 또 운행이 지연될 가능성도 높아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미리 열차 상황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과 동해선 일부 전동 열차도 지연이 예상됩니다. 한국철도공사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해 가용 인력을 긴급 투입하고 역 안내 인력도 추가로 배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철도노조는 국토교통부의 철도 쪼개기 민영화 추진과 SR 부당특혜를 규탄한다며 준법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철도노조는 수서행 KTX를 운행해 전라선, 경전선, 동해선을 타는 380만 명의 이동 편익과 좌석 공급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SRT와 KTX 통합도 요구하며 국토부 장관 면담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준법투쟁이 끝나는 15일에는 전국에서 4천여 명이 모이는 총력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서울역에서 TV조선 황민지입니다. 네, 노조의 준법투쟁은 항공업계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어제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갔는데요. 항공기 운항이 조금씩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혁수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우선 오전 5시 10분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던 홍콩발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가 6시 30분쯤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출발했던 화물기도 5분에서 10분가량 늦게 이륙을 했습니다. 조종사 노조의 준법투쟁으로 우려됐던 항공기 지연이 조금씩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연이나 결항 등 항공 운송에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이 대응 조치 단계를 기존의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해서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 노조는 사측의 임금 인상률 2.5%에 반발해 10%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무기한 준법 투쟁에 나선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조종사들은 원활한 운행을 위해서 비행 관련 브리핑을 이륙 2시간 전에 진행을 해왔는데요. 앞으로는 근무 시간보다 빨리 출근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브리핑을 규정 시간인 1시간 20분 전으로 늦추기로 했습니다. 항공기가 활주로를 달릴 때에도 법정 속도를 준수하는 방식으로 합법적 쟁의 행위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날이 밝으면서 여객기 등 항공기 운항이 몰리는 만큼 지연 사태는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탑승 계획이 있는 승객들은 항공기가 예정보다 30분에서 1시간가량 지연 출발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항공사의 안내 문자에 따라 일정을 조정하셔야겠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전국 철도노조와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가 준법투쟁에 돌입하면서 당분간 이용객들의 불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이승은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게 준법투쟁, 그냥 파업이 아니고 준법투쟁을 한다면 이 정부가 어떻게 막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준법 투쟁은 말 그대로
법을 준수한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준법 투쟁이라고 말을 하지만 업무를 최소화하고 안전 규정 같은 그러한 규정들을 엄격하게 준수해가지고 작업과 생산 능률을 고의적으로 저하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태업하고 유사하긴 하지만 네. 하지만 어쨌든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넘어서는 어떤 위법 행위가 없다라고 하면 정부로서도 어떻게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측이죠. 코레일에서는 앞서서 이제 국민이 불편할 경우에는 국민 불편이 발생할 경우에는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준법 투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법적인 조치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좀 첨예하게 갈등하다 보면 또 위법적인 요소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때 아마도 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일단 KTX라든가 이런 철도 예. 코레일 측은 일단은 무궁화호 있잖아요. 굉장히 좀 느리게 가는 기차인데 서민들이 이용하고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이 기차 중에 경부선, 장항선 이 두 열차가 좀 중단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수도권과 동해선의 전동 열차도 일부 지연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시민들의 불편은 굉장히 좀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뭐 KTX나 SR 기차에 대해서는 아직은 변동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준법 투쟁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면 그동안 이제 시민들이 불편을 안 겪었다는 것은 위법하게 일해서이기 때문입니까? 이게 말이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 법의 테두리가 있지만은 모든 일에는 다 그 어떻게 보면 실무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빡빡하게 함으로써 불편을 끼치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컨대 뭐 회사에서 꼭 전화를 받아야 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전화가 울리면은 누구라도 받아가지고 자세하게 안내를 하고 그런 서비스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안 함으로써 오히려 고객들한테 불편을 고의적으로 끼치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예. 굉장히 태업과는 유사한데 그것을 넘어서느냐 그 한계선상에 있는 것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서서도 전해드렸지만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도 어제부터 임금 인상안을 놓고 준법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일단은 지금 조금씩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무더기 지연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이라든가 LCC항공 등 굉장히 코로나 3년 기간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실은 유급 휴가도 있었지만 무급 휴가도 상당히 많았고 해고된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대한항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최근에는 여행이 많아지면서 급여를 한 10%까지 인상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채가 많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많은 흑자를 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노동자들이 굉장히 조종사들이 오랜 기간 동안 급여도 올리지 않고 무급으로 쉬었는데 다른 항공사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 2.5% 인상안을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굉장히 불만감이 네. 포화 상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쉽게 해결될 부분은 아니고 또 회사 입장에서도 또 기존에 좀 방만 경영이라는 비판이 많아서 실제 부채 비율 때문에 많은 급여를 인상해 주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국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조종사 항공 조종사 노조는 옛날부터 억대 연봉을 받는 이른바 이제 귀족 노조라고 불리는 노조였는데 네. 이렇게 그 조종사 노조가 앞장서서 준법 투쟁을 벌인다는 것은 좀 이렇게 비판의 소지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예컨대 노조의 요구가 정당하다.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 아 그래 맞다. 그러면 내가 일정 부분 불편해도 이걸 감수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정쟁의 수단 예컨대 정부 정책을 반대한다든지 아니면은 진짜 귀족 노조가 더 많은 것을 연봉 1억이 넘는 사람이 2억 달러라고 파업을 하면은 그것이 그 억셉트가 되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그 과정에서 결국은 강성 노조와 정부나 또는 사용자 사이에 사용자 사이에서 일반 시민들이나 승객들이 마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것 같은 그런 피해를 보는 것은 그건 막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철도 항공계 준법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런 선언이 나온 건가요? 네, 굉장히 어려운 시기 아쉬운 결정인데요. 최근에 광양 포항제철소에서 금속노련 위원장 등과 사무처장 등이 체포가 됐거든요. 이게 한국노총 소속이에요. 근데 이제
피를 좀 흘린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과하게 대처를 정부가 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한 좀 불만의 의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현 정부 들어서 자꾸 노동개혁 하면서 일단 노동자들을 불법 파업 또는 불법 노조, 불법 집회, 불법 회계 이렇게 불법에 좀 프레임을 좀 씌운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자칫 밀리면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노동자들이 굉장히 노조라고 하는 것들이 불법적인 어떤 사람 단체로 보여질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위기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김문수 경사노 위원장 같은 경우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과격한 발언들을 많이 했어요. 뭐 사회주의자 뭐 이런 발언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런 파업의 갈등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한국노총도 이제는 그냥 쉽게 대화에 참여해서 양보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방금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김문수 위원장과 노조의 사이에 좀 갈등,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작용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게 일정 정도는 작용을 했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나라 양대 노총이 민노총과 한국노총 아니었겠습니까? 예. 민노총은 원래 지금 여당하고는 갈등적인 그 관계가 많았고 한국노총은 일정 정도 협조적인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있었던 그 구속 사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한국노총에서는 정부가 경찰이 과잉 진압을 했다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노동자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뭐 흉기 같은 걸 들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구속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고요. 예. 네.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조금 전에 이승훈 변호사님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말씀하셨지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근로자 대표가 누구냐면 한국노총 위원장하고 상임 부위원장 등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경사노위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빠진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노총 입장에서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일일 거거든요. 만약에 지금 이제 제3의 노조가 만들어져 가지고 경사노위에 들어가게 되면 근로자 대표가 마치 이제 민노총이나 한국노총과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 노조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담이 갈 거기 때문에 한국노총이 앞으로 어떤 그 행보를 보일 것인가가 주목할 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노동계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이제 정부와 노동계 간의 대화 창구가 단절이 됐다라는 상황이거든요. 당장 이제 오늘 최저임금 전체 회의도 열리게 됩니다. 난항이 좀 예상될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난항이 예상되고요.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국민들도 굉장히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실제 우리 일반 국민들이 일을 할 때 최저임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인상을 원할 것이고 또 경제단체에서는 적은 인상을 원할 것이고 또한 지금 차등 적용 문제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논의된 것들인데 고노동이라든가 저노동 또는 집약적 노동이라든가 또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집중해야 되는 노동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노동별로 노동 특색에 따라서 차등 적용 임금이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리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논의만 있고 결정된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죠. 이 송영길 전 대표가 조사를 받겠다면서 한 달여 만에 다시 셀프 검찰 출석을 했습니다. 네, 송 전 대표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검사를 만나지도 못하고 1인 시위만 하다 발길을 돌려야 했는데 권현석 기자의 취재 내용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난달 2일 셀프 출석 한 달여 만에 다시 검찰청을 방문한 송영길 전 대표. 이번에도 검사 면담은 실패했고 청사에 들어간 지 5분도 채 안 돼 발길을 돌렸습니다. 검찰이 일정대로 수사하겠다며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면담도 안 되고? 담당 검사 좀 자리 비었다고 하고 필요하면은 연락 주겠다. 송 전 대표는 준비한 입장문을 읽으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을 구속영장 청구할 것이 아니라 저 송영길을 소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은 소환도 안 한다면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이른바 깡통폰을 검찰에 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깡통폰이 아닙니다. 제가 귀국해서 새로 핸드폰을 사가지고 일주일 쓴 거예요, 일주일. 그거 제출해서 제출한 겁니다. 이후 송 전 대표는 검찰청 문 앞에서 3시간 동안 1인 시위를 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송 전 대표가 이처럼 두 차례 셀프 출석을 시도한 건
구속을 대비한 포석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스스로 찾아온 만큼 구속 필요성이 없음을 강조하고 동시에 검찰 수사는 야당 탄압이란 이미지를 연출하려 한다는 겁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예, 이 송영길 전 대표가 어제 또 검찰에 셀프 출석을 했죠. 네. 자, 이게 뭐 장면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요, 한 번도 이상한데 두 번 하니까 더 이상하고요. 이건 그야말로 비상식을 넘어서 몰상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송영길 대표 조금 전에 보니까 팻말을 들고 있던데 공정과 상식을 잃어버린 검찰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공정과 상식을 잃어버린 사람이 검찰입니까? 송영길 대표입니까? 아니면은 검찰입니까? 민주당입니까? 그거는 모든 우리나라 국민들이 잘 납득하고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요. 아무런 효과도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역효과만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비상식적이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두 번의 셀프 출석, 송 전 대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뭔가요? 저도 두 번째 출석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증거인멸이라든가 도주 우려가 없다. 자신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그러니까 빨리 지금 수사해달라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구속에서 피하기 위한 그런 방법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예. 한 번까지는 뭐 그럴 수 있지만 두 번째는 이게 꼭 뭐 구속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용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송 전 대표의 내심의 마음은 좀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에 대한 책임, 자신이 책임지고 빨리 구속되겠다. 네. 왜 나만 좀 수사를 하지 자신의 주변 인사들을 모두 다 수사하느냐. 이것에 대한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신과 자신을 도와줬던 많은 사람들이 뭐 압수수색을 당하거나 또 조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좀 항의성 차원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가운데 아마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녹취록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나 그 장모의 녹취록, 증권회사 직원과의 대화를 통한 녹취록 속에서 시세 조정이라든가 수익을 본 게 있다. 이것도 수사를 해라. 왜 이건 하지 않냐? 이게 공정하지 않고 야당 탄압이다. 뭐 이런 것들도 주장하려고 이제 하신 것 같은데, 좀 시기적으로 보면 이래경 혁신위원장 문제가 요즘에 굉장히 좀 민주당이 부담스러운 주제 아니었습니까? 예. 김남국 코인 논란이라든가. 그래서 송영길 대표의 마음은 좀 알겠습니다만 시기가 좀 적절하지는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 앞선 기사에서 이 상당히 좀 재밌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동안 이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언론에서도 얘기하라고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에 제출한 휴대폰이 깡통폰이다. 아예 그냥 새 폰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네네. 자, 그런데 이제 본인이 이제 그 변명을 하기로는 깡통폰이 아니고 귀국해서 일주일 동안 쓴 폰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귀국해서 일주일 동안 썼으면 깡통폰이 그 제대로 된 폰이 됩니까? 깡통폰은 깡통폰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피의자가 깡통폰을 제출해도 돼요. 이것이 깡통폰을 제출하는 것은 송영길 대표가 말하는 이른바 방어권이거든요. 왜냐하면 범죄자는 자신의 혐의와 증거를 숨길 수 있어요. 그걸 갖다 숨겼다고 해서 형사처벌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그건 인지상정이니까, 사람의 기본적인 거니까. 하지만 이렇게 깡통폰을 제출한 걸 가지고 마치 수사에 협조하는 것처럼, 떳떳한 것처럼, 당당한 것처럼 이야기한 것은 앞뒤가 안 맞고 모순되는 것이다. 그것을 법조인인 송영길 대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아니, 그러면 내가 도둑질을 했으면 내 죄에 대해서 내 책임을 져야지. 왜 다른 사람 뭐 예. 무단횡단한 것도 처벌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 아닌가. 이거는 그야말로 견강부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 자꾸 이제 자신을 소환해달라 요청을 하고 있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라 이런 주장도 하고 있거든요. 검찰이 조금 더 조사나 이런 소환을 빨리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빨리 할 수는 있습니다만 검찰은 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은 민주당에 불리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급하게 수사를 해서 이 문제점들을 한꺼번에 처리하고 싶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천천히 이제 책임 본부장들 그리고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천천히 수사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송영길 대표를 소환하고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이 휴대전화라고 하는 건 참 무서운 거예요. 일반적으로 송영길 대표가 프랑스에 가면서 핸드폰을 교체했기 때문에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한 것들이 핸드폰에 있을 가능성은 없거든요. 근데 이 핸드폰을 뺏기면 이 핸드폰에 자신의 모든 대화라든가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도 자신은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고 라임 사건 당시 접대받았던 검사들도 다 핸드폰을 파괴하거나 잃어버렸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만큼 이제는 핸드폰을 그냥 가지고 압수수색하는 거 이건 조금 고민을 해봐야 돼요. 법원이 최근에는 이 압수수색할 때 핸드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개인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통제할 수 있는 방법들, 당사자들의 의견을 해서 이 사건과 무관한 거라고 하는 이런 신문 절차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법원에서 입법고시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좀 고려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캐나다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한 달째 이어지면서 미국 동부 지역의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뉴욕의 공기질은 한때 인도 뉴델리만큼 악화됐고 거리에는 마스크가 등장했습니다. 김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뉴욕의 맨하튼과 브루클린을 잇는 다리입니다. 주변이 온통 뿌였습니다. 맨하튼 타임스 스퀘어에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마스크가 등장했습니다. I'm used to this. The city's polluted as it is. So it's like, I'm used to this. It's very unexpected, like it really happened out of the blue. And I just really hope that everyone stays safe. 캐나다를 뒤덮고 있는 대형 산불의 여파로 연기가 미국 동부까지 넘어온 겁니다. 현재 캐나다는 한 달이 넘게 통제불능 수준의 산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As of today, there are 2,293 wildfires that have occurred in Canada. Approximately 3.8 million hectares have been burned. And across the country, as of today, there are 414 wildfires burning, 239 of which are determined to be out of control. 비상 상황의 캐나다는 물론 평소 공기가 좋은 미국 동부와 중서부도 심각한 대기 오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Because there isn't a lot of changing weather patterns to kind of move it around and clear it out. Unfortunately, we don't see a lot of improvement, at least to the end of the week. 현지 시간 7일 뉴욕의 공기 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대기질 지수는 218. 전 세계 대도시 중 이보다 공기의 질이 나빴던 곳은 인도 뉴델리밖에 없었습니다. TV조선 김관입니다. 하와이에서는 킬라우에아 화산이 분화를 시작해서 일대가 비상에 걸렸습니다. 하와이 당국은 화산 경계 수준을 주의에서 경보로 올렸습니다. 윤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대한 섬광이 크게 번쩍입니다. 마치 우주의 빅뱅을 연상케 합니다. 이어 공기가 화산재로 매캐해지더니 시뻘건 용암이 화산을 뚫고 분출해 흘러내립니다. 현지 시간 7일 하와이 킬라우에아 화산이 분화되는 모습입니다. 분화구 바닥에 균열이 생기면서 용암을 뿜어냈습니다. 하와이 화산 관측소는 화산 활동이 아직 분화구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며 분화가 진행됨에 따라 위험성을 재평가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킬라우에아 화산은 화산 국립공원 내 폐쇄된 구역에 있어 용암이 분출돼도 영향은 제한적일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문제는 이산화황 같은 유독물질이 포함된 화산가스입니다. 이산화황이 화산 스모그로 알려진 안개를 형성할 경우 인체와 가축, 농작물 등에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킬라우에아 화산은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 중 하나로 2019년엔 대규모 분화와 지진이 잇따라 인근 주택과 건물 수백 채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윤슬기입니다. 천안함 자폭 발언으로 민주당 혁신위원장에서 사퇴한 이래경 씨가 천안함은 원인 불명의 사건인데 미국 패권이 폭침으로 단정지었다는 주장을 또다시 펼쳤습니다. 천안함 막말 논란을 일으킨 민주당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이틀 만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광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함 생존 장병 전준영 씨가 천안함장을 비하한 권칠승 수석 대변인을 찾아 직접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판단을 교육하시는데 최소한 그분께 사죄를 하고 하셔야 되는 게 정말 맞다고 봅니다. 1시간 넘게 보좌진과 실랑이를 한 끝에 권 수석 대변인과 비공개로 만났고 권 수석 대변인은 최 전 함장에게 사과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권 수석 대변인은 장병과 유족에게 유감을 표명했지만
사과 대상으로 최 전 함장을 특정하진 않았습니다.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천안함 장병과 유족들을 비롯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유감의 말씀을. 하지만 대변인직은 유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낙마 사태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직접 사과는 없었고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는 질문엔 입을 닫았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책임지셔야 된다는 얘기실까요? 관련 사과할 계획이 있으실까요? 파문을 일으킨 이래경 이사장은 언론사에 보낸 입장문에서 원인 불명인 천안함 사건을 미국 패권이 북한 폭침으로 단정했다며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천안함 사건이 재조명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도 친명계는 이 이사장을 두둔했고 수십 년간 여러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해온 그 공로만큼 인정해야 된다. 비명계는 이 대표 책임론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책임이 컸고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퇴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입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이래경 혁신위원장의 잦은 사퇴 이후에도 민주당에는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래경 혁신위원장 인선을 비판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향해서 부하를 다 죽이고 무슨 낯짝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민주당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어제 결국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공당의 대변인으로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천안함 장병과 유족들을 비롯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는 국회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이틀 만에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을 보면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천안함 장병과 유족들을 비롯해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분들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론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께라는 부분에 최원일 전 함장이 포함됐을 수도 있지만 천안함 장병과 유족은 콕 집어서 언급을 하면서 최원일 전 함장은 왜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그 최원일 함장에 대해서 부하를 다 죽이고 무슨 낯짝으로 그런 얘기를 하냐라는 그런 도발적 발언을 해서 이 사안이 이렇게 불거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최 함장에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직접 만나서 사과를 할 예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위기감을 좀 반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민주당의 수석 대변인이 부하를 다 죽이고라고 발언한 것에 주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천안함 폭침은 북의 어뢰에 의한 기습 공격으로 우리 승조원들 46명이 사망을 하고 58명이 구사일생으로 탈출한 대사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도 최원일 함장이 부하를 다 죽이고 이런 식의 매우 부적절한 표현을 쓴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이미 사퇴한 이래경 위원장처럼 천안함 자폭설을 혹시 공유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우리의 병장들을 다 죽인 그 기본 원인은 바로 북한의 도발 공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당시 천안함 폭침이 일어났을 때도 그렇고 민주당의 태도가 상당히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때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키는데도 굉장히 애를 먹었던 기억이 아직까지 나는데요. 말로는 북한이
북한이 폭침한 것이다라는 정부의 입장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자신들의 마음으로는 지금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고 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공분이 커지니까 이제서야 최원일 함장을 만나서 사과한다는 게 아닌가. 여기 보면 천안함 장병 유족들을 비롯하여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분들이라는데 천안함 장병 유족 최원일 함정뿐만 아니라 사실은 국민들도 엄청난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라는 것을 민주당이 좀 직시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어제 이래경 혁신위원장 낙마 사태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원일 전 함장 면담 요청 중단하실 계획 있으실까요? 대표님 책임론도 나오고 있는데 혹시 입장 있으신가요? 당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당 대표가 언제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결과에 대해서는 언제나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 대표가 하는 일입니다. 자, 결과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겠다. 자, 어떤 의미로 읽힙니까? 뭐 일단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천안함 사태는 북한의 피습에 의해서 이뤄진 사건이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함장 같은 경우도 마지막까지 부하들을 구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입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일부 의원들의 발언을 가지고 민주당이 그런 생각을 가진다라고 규정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지금 당대표가 얘기했던 부분들 같은 경우는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사태를 수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혁신위를 제대로 만들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뭐 일부에서는 당대표를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들이 나오고 있고요. 뭐 이건 제가 볼 때는 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일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저는 이 부분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뭐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에서 부총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총리가 낙마했을 때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가 대통령의 사퇴를 주장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고 거기에 근거해서 검증 라인에 대해서 저희 경질을 하거나 교체하라고 하는 요구를 분명히 하는 건데 이상민 의원의 발언도 그렇고 제가 볼 땐 어떤 모든 사건만 나게 되면 이재명 당대표를 사퇴라고 얘기하는 건 소위 이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혁신위원장의 임명 과정에서 천안함 문제에 대한 대처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공천권 논란으로 가게 되는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발언도 부적절한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를 들면 김문수 경산호위 위원장 같은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주사파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도 임명 강행했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그다음에 또 김광동 진실화회 위원장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북한군이 5.18에 관여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계속 예를 들면 근데 임명을 강행했지 않습니까?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국방혁신위 부위원장이 됐는데요. 이분은 재판 과정에서 반헌법적 행위라고 얘기해서 2년 4개월 선고받았습니다. 대통령 임명 강행했습니다. 거기다가 김태효 이분 같은 경우도 군사기밀 유출 문제로 유죄가 됐는데 사면까지 해가지고 본인이 예를 들면 자기의 참모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 혁신위원장 임명 과정에서 소위 제대로 된 검증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사과해야 됩니다만 이 사과의 내용들이 당대표로 사퇴할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전 동의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분명히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천안함 사태에 대한 우리 민주당의 이제 입장을 정확하게 밝히는 문제, 그다음에 이후에 혁신위 문제와 관련해서 얼마만큼 객관적이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체제를 만들 것인가의 문제, 전 이런 걸로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최원일 전 함장과 이제 전화 연결을 했을 때 네.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 그러니까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과 뭐 지지자들이 천안함에 대해서 뭐 자폭이라든지 미국의 소행이라든지 아니면 최원일 원장이 뭐 부하들을 버렸다든지 자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민주당이 좀 공식적인 당의 입장을 정확하게 좀 밝혀줬으면 좋겠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아까 그 부원장께서도 이제 말씀하시기에 일부 의원들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수석 대변인과 최고위원은 일부 의원들이라고 하기에는 좀 격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당을 공식적으로 대변하는 건 당대표입니다. 당대표가 명확히 입장을 밝혔죠. 우리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북한의 피습에 의했다고 얘기하는 정부의 공식적 입장을 따른다고 얘기했었고 장경태 최고위원 또는 권칠승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만
당의 공식적 입장과 다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저는 권실승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가 이 사태의 발단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공식적인 사과만 했을 뿐인 거지 거기에 따르는 정치적 책임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입을 함구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건데요.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수석 대변인이 잘못된 발언을 통해서 당에게 누가 됐다고 얘기한다면 정치적인 결심을 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당 지도부 입장 같은 경우는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서 판단하기 바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고 얘기한다면 본인이 결단하지 못하면 당 지도부 차원에서라도 무슨 뭐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수석 대변인이 이번에 계속 앞으로 이걸 유지하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당의 현안이나 중요한 국정 운영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수석 대변인이 논평을 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그럼 국민들이 신뢰감을 가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을 고려해 봐야 된다. 과거 김의겸 의원이 대변인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계속적인 대변인의 발언 자체에 대해서 국민적인 신뢰가 없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앞으로 당 지도부가 또는 제가 볼 때 권실승 수석 대변인 스스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감을 느끼고 거기에 따른 결단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책임론 거세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자, 친명계와 대립하는 분위기인데요. 자, 이 대표의 거취 관련해서 당내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정말 심각한 결단이나 판단을 좀 해야 될 그런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체제를 강화시키는 방향에서 혁신위를 구상한다. 그러면 저는 진짜 이재명 체제가 근본적으로 계속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될 거다. 예. 기승전 이재명 책임론, 기승전 이재명 사퇴론도 그렇게 적절한 대안은 아니다. 민주당을 위해서 기본적인 것은 정말 나도 민주당의 같은 우물물을 먹는 같은 사람으로서 네. 애정을 가진 비판 그리고 대안을 가진 비판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예, 이 조금 전에 이제 김종욱 부원장께서도 이제 말씀을 주셨지만 이게 이제 대표가 사퇴할 것까지는 아닌 사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그 비명계 그러면은 그 인터뷰에서 나오는 그 정치인들은 상당히 한정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예. 이 비명계 의원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혁신위원장을 새로 뽑았는데 잘 모르고 지명도도 높지 않은데 이재명 지키기 위원회의 멤버였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는 비명계로서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총선이 1년도 안 남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이재명 사수의 방향으로 당 지도부가 움직이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을 가졌겠죠. 근데 더군다나 새롭게 위원장으로 위촉된 사람이 이념적으로나 사고 구조상 굉장히 위험한 생각, 사실과는 동떨어진 그러다 보니까 비명계에서는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고요. 또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자기가 무한 책임을 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도대체 무한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는 것인지 기자들이 물어봐도 대답은 안 하고 말은 무한 책임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유한 책임도 지금 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다음에 공천과 관련해서 비명계만 그렇겠습니까? 지금 비명 친명 할 것 없이 여야 모든 정치인들이 지금 공천에 매몰되어 있는 것은 맞는데요. 비명계가 지금 이재명 사퇴하라는 것이 공천 때문이다? 그럼 친명계가 이렇게 결사옹위하는 것 역시 공천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범부들도 다 아는 현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과정에서 정치가 명분과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뭔가 도드라지는 어떤 대표의 행태가 있어야 민주당의 지지도가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당에 대한 그 부동층들이 늘어나는 하나의 요인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제가 볼 때 검증 실패는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여간 검증을 실패했기 때문에 9시간 만에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당대표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는 김종민 의원, 이상민 의원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명을 강행했을 때 대통령 퇴진하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까?
제가 볼 땐 동일한 잣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적어도 77.7%의 당원들과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입니다. 당대표입니다. 그다음에 여론조사를 했을 때 대선 후보 지금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대장동 사건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진술 이외의 증거들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매번 사건이 나올 때마다 이 사안 말고도요. 당대표의 퇴진을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기승전 제가 볼 때는 무조건 무슨 사안만 나오면 당대표의 퇴진을 주장하고 있는 건 그 진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것으로 어떤 당대표나 이런 고위직들이 퇴진을 얘기한다면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정치할 때요. 3개월, 6개월 가지 못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새로운 혁신위원장을 선출을 해야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좀 전에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거의 지명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번에는 뭐 최고위원들이 회의를 통해서 그런 식이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그걸 뽑을 방식이 제가 볼 때는 의원총회가 열리기 때문에 의원총회에서 나름대로 어떤 분이 혁신위원장으로 와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 그러니까 사람을 지금 호명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윤곽이 나올 거라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당내 구성원들이 수용할 만한 인물, 그러니까 객관성과 중립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또 하나의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앞으로의 민주당의 이미지 개선 또는 내년 총선을 위해서 중도층들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혁신을 할 수 있는 인물을 뽑아올 것인가라고 하는 당내 좀 예를 들면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공감대에 입각해서 거기에 기반해서 당대표가 혁신위원장을 지금보다는 좀 더 예를 들어 개방적인 방식으로 뽑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게 왜 어렵냐면요. 사람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면 비토가 시작돼요, 당내에서. 그 사람은 안 된다. 제가 볼 때 그렇게 돼서 한두 번 정도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의 인물이 올라왔다가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위원장에 선임이 못 되게 되면 어떤 사람도 혁신위원장에 오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당 내부에서 개방적인 토론은 필요합니다만 당대표의 권한까지 예를 들어 행사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과도한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그 혁신위원장이 만약에 선출이 되면 뭐 공천권이라든지 물론 뭐 공천권은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그쪽에서 하겠지만 뭐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자 그런 것을 좀 위임할 뭐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건 불가능한 게요. 왜냐하면 내년 4월 선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번 혁신위 같은 경우 의원총회에서 무엇 때문에 혁신을 했냐면 전당대회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 내부에서 혁신위가 비대위를 능가할 만큼의 권한이 있는 것처럼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친명, 비명 간의 갈등으로 비화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그런 얘기 한 게 아니었거든요. 전 그런 측면에서는 혁신위가 해야 될 본인의 권한과 범주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 뭐 예를 들면 나중에 비대위로 가든 아니면 당을 어떻게 바꾸던 그다음에 문제의 스텝인데 이미 그 얘기를 미리 갖고 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혁신이랑 비대위가 좀 뒤죽박죽된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의원총회에서 좀 토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의원총회가 당의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 단위가 아닙니다. 어느 순간부터 의원총회에 있는 의원들이 본인들 특권으로 알고 있어요. 당 지도부가 당의 모든 권한에 대한 핵심적인 최종적인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의원들도 제가 볼 때 특권의식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두 분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의 댐 붕괴로 인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악의 생태계 재앙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세계 식량 위기를 심화시킬 거란 경고도 나왔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의 한 해안가. 폐사한 물고기 수천 마리가 떠내려왔습니다. 현지 시간 6일 새벽, 카호우카 댐 파괴로 18세제곱킬로미터, 한국 충주호 저수량의 6.7배에 달하는 물이 급속도로 빠져나가면서 떼죽음을 당한 겁니다. 서식지를 잃은 비버는 거리를 배회합니다. Вище Каховському. І перед нами картина, скажімо так, екологічної катастрофи. І зараз ми бачимо картину надзвичайно жахливу. 집 수천 채가 물에 잠겼고 4만여 명은 홍수 위험에 처했습니다. 전 세계 식량난이 더 심해질 거란 우려도 나왔습니다.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은 댐 폭발로 곡물이 훼손돼 우크라이나산 곡물에 의존하는 전 세계 3억 4,500만 명에게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댐을 누가 파괴했는지를 두고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План номер 1 саме для того, щоб завадити Преднамеренная диверсия киевского режима. Я хочу обратить внимание. 서방에선 댐 내부에서 폭발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배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네, 글로벌 경제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이 하반기를 앞두고 국내 주요 기업들이 잇따라 위기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네, 관련 내용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기업들이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간다면 정말 경제가 심각한가 보군요. 예, 그렇습니다. 기업들이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가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국이 금리를 인상하다 보니까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가 되고 있으면서 공급망 불안 현상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 마지막으로는요. 하반기 한국 경기 침체 우려가 점점 커져서 소위 말하는 상저 하저 위험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 세 가지 이유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져서 주요 기업들이 비상경영 체제로 돌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기업들마다 이제 여러 사업 분야들이 다르거든요. 특별하게 어떤 분야가 가장 걱정이 되고 있나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단일 품목으로서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분기에 반도체 사업 부분에서만 4조 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돼서요. 2분기 전체 영업 손실을 기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2008년 4분기 이후 15년 만에 삼성전자가 분기 적자를 기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도 역시 2분기에 3조 4천억 원 규모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만큼 반도체 산업이 안 좋은 실정이고요. 특히 앞으로 하반기에도 미중 간의 반도체 분야에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반도체 수요 회복이 좀 반등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회의적인 시선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산의 효과는 뭐 어느 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감산의 효과는 뭐 정부에서는 낙관적으로 봐서 하반기부터 바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예. 사실은 감산이 된 다음에 재고 기존에 쌓여있던 재고가 먼저 그러니까요. 소진이 되고 그다음에 새로 생산되는 반도체들, 가격이 높아진 반도체들이 팔려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약 3개월 이상의 시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감안하면 빨라야 4분기부터나 감산의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올 4분기에는 반도체 업황이 좀 좋아질 거라고 보십니까? 예, 낙관적으로 보면 4분기 정도에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5%로 다시 낮췄습니다. 지난해 6월 이후 4연속 하향 조정을 한 건데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일단 작년 6월에 2.5%로 전망을 했었는데요. 1.5%로 무려 1%포인트나 낮췄습니다. 예. 그다음에 내년 성장률도 역시 3월 전망보다 0.2%포인트 내린 2.1%로 수정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경제의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많이 느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수정 경제 전망으로 최근에 1.4% 올해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상반기에 0.8% 성장 연율 기준으로 하반기에 1.8% 성장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반기 성장률을 과거에 한국은행에서 상저하고 얘기할 때는요. 우리나라의 그 잠재 성장률이 2% 이상의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한국은행에서 예측을 하면서 상저하고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잠재 성장률이 2%보다 못 미치는 1.8% 성장할 것이라는 것을 공식화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경제학에서 잠재 성장률에 성장률이 못 미치면 이것을 경기 침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의 경기 침체를 사실상 한국은행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라는 점에서 좀 상황이 심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주요 세계 선진국들 있잖아요. 주요 예. 세계 선진국들의 경제 성장 전망률을 보면 좀 낮잖아요. 우리나라랑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세계 경제 성장률이 2.7% 정도로 오른 거를 보면 그 주요 선진국들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다시 경기가 좀 살아날 거라고 보고 있는 건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뭐 OECD에서 수정 경제 전망뿐만 아니라 뭐 어제 발표된 세계은행에서의 수정 경제 전망도 세계의 성장률 전망은 뭐 상승하는 거 평균적으로 상승한다고 전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OECD 같은 경우 한국
뭐 그다음에 독일, 그다음에 일본 이런 나라들만 콕 집어가지고 경제 성장률 전망을 오히려 낮췄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세계 경제가 서비스업 수요 증가를 중심으로 회복이 될 것이라는 점에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OECD에서 이번에 지목한 한국이나 독일, 일본 같은 나라들 같은 경우는 제조업 위주로 제조업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수출을 통해서 경제가 성장하는 나라들인데요. 세계 경제가 서비스업 수요 회복을 중심으로 해서 회복이 되다 보니까 제조업 제품에 대한 수요는 아직 증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의 성장 전망이 아직 좋지 않다는 그런 것이 바로 지금 우리나라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금리, 고물가의 영향으로 하반기에는 그동안에 한국 경제를 떠받쳐왔던 내수 소비마저 침체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가지고요. 우리 기업들은 지금 소위 말하는 내후 외환의 상황에 처해서 하반기에 영업 환경이 더욱 안 좋아질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 환경이 이렇게 악화가 된다면 결국 투자 규모도 줄일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투자 규모를 줄인다면 채용도 줄일 것 같고 그렇죠.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예, 저도 앵커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주요 기업들이 작년 5월 말에는요, 향후 5년간 뭐 1,060조 원을 투자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투자가 유발돼서 28만 명 이상의 채용을 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뭐 수출 여건도 안 좋고 내수 소비 여건도 안 좋아지게 되면 당연히 이 투자 규모는 축소하는 게 불가피하고요. 투자가 축소하게 되면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가 감소해서 미래 성장 동력이 낮아지는 동시에 또 청년 일자리 역시 줄어들게 돼가지고요. 이것은 뭐 한국 경제에 있어서 단기적인 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갈 좀 뭐 네. 자구책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자,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떤 게 가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런 상황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나라 성장을 이끌어왔던 것은 반도체를 주력으로 해서 수출을 했고 또 수출 시장도 중국에 집중되어 왔던 것이 지금 최근에 이런 우리나라 경기의 회복을 둔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래서 중국 수출은 미중 갈등 와중에 좀 어려움에 처해져 있고요. 반도체에만 의존도가 크다 보니까 반도체 경기가 침체되면 우리나라 수출 전체가 휘청이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건데요. 결국은 우리가 이런 위기를 극복하려면 반도체 이외에 다른 수출 제품, 뭐 K 컨텐츠라든지 뭐 원전이라든지 뭐 이런 새로운 먹거리, 바이오 이런 거를 개발해야 되는데 이건 기업에만 맡겨놓으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요. 또 중국 이외에 뭐 인도라든지 동남아시아, 뭐 중동 같은 또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야 되는데 이것도 기업에만 맡겨놓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가지고 좀 기업을 지원을 해서 이런 이행 과정을 줄이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정부가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줄여서 일단은 뭔가 물가를 조기에 안정시킨 후에 4분기부터는 좀 선제적으로 한국은행이 미국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한 0.25%포인트 정도 기준금리를 인하함으로써 투자와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전략,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동시에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 중국의 원전에서 후쿠시마 기준치의 50배가 넘는 삼중수소가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윤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원전 55기를 가동 중인 중국. TV조선이 지난해 발간된 중국 핵능 영감 자료를 입수해봤더니 2021년 기준 중국 원전에서 배출한 삼중수소 총량은 1113.5테라베크렐에 달합니다. 일부 원전이 누락됐는데도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량 제한 기준인 연간 22테라베크렐에 50배가 넘습니다. 더욱이 중국이 전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전 23기를 추가로 건설 중이어서 배출량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중국 원전이 우리나라 서해안에 몰려있는 것도 신경이 쓰이는 대목입니다. 일본은 해류를 타고 저쪽 태평양 쪽으로 나가버리는데 중국은 황해 쪽으로 오잖아요. 중국에서 배출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영향은 더 클 수 있어요. 중국이 국내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여당은 중국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중국 쪽에서 나오는 삼중수소의 양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도. 정부는 우리 앞바다의 방사능 농도를 계속 조사해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특이사항이 발견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조인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예, 빈 물통 앞에 사람들이 쓰러져 있는 이곳은 우루과이 수도 몬테비데오입니다. 극심한 물 부족으로 고통을 받는 우루과이에서 며칠 전 정부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렸는데요. 물 부족 때문에 어려운 여러 나라의 모습들을 사진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가뭄으로 물이 부족한 우루과이 정부가 수돗물에 바닷물을 섞어서 공급을 했는데요. 이에 반발한 시민들이 빈병을 거리에 들고 나와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북부 소우 저수지는 물은 없고 바닥이 쩍쩍 갈라져 있습니다. 스페인과 프랑스 일부 지역은 현재 물이 부족해서 1인당 물 사용량을 제한하는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아프리카 동북부의 케냐와 소말리아 등에서도 4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과 물 부족으로 식량 위기까지 나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네, 현재 물 부족 현상은 대부분 가뭄에서 비롯됩니다. 세계 기후 특성이 보고한 연구에 따르면 작년 여름 유럽의 극심한 가뭄도 지구 온난화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구 평균 기온이 1, 2도만 낮아도 지금과 같은 아프리카 동부의 극심한 가뭄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구 온난화에서 비롯된 가뭄과 물 부족이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에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그 밖에 중부지방, 또 경북 내륙으로도 점차 확대될 텐데요.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고 내일은 호남 지역에도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보시면 내일까지 수도권과 영서 또 그 밖에 중부 지역에 최대 5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적게는 5mm 안팎에서 많게는 최대 20mm까지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 정도로 세찬 비가 예상됩니다. 돌풍과 함께 벼락이 치고 우박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해 없도록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30도 안팎으로 덥겠습니다. 서울이 26도, 강릉 31도, 대구와 전주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주말에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